할머니, 저 빨간 불빛 보이세요? 전 멍청한 게 아니에요. 살려고 연기한 거예요. 지금부터 할머니는 제 편이에요. 오늘 밤 저 사람 무너지는 거 같이 지보실래요?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희 씨의 등 뒤로 서느라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놀라서 뒤를 돌아본 정희 씨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나까지만 해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말도 더듬던 12살짜리 도윤 도련님이었거든요. 저기 빨간 불빛 보이시죠? 저게 우리를 감시하는 센서예요. 63살 간병인 할머니에게 건넨 12살 아이의 소름 돋는 한마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건 딸의 희미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재활기구 소리뿐이었습니다. 63살의 한정희 씨는 유리창 너머로 34살 딸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2년 전 의료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딸은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재활치료비 420만 원과 의료과실 소송 비용. 그것이 정희 씨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이 지옥 같은 태양그룹 회장 저택의 간병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딸의 재활이 끝날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도망치듯 들어온 태양그룹의 저택은 으리으리했지만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른 건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라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비싼 방향제 냄새뿐이었죠. 정희 씨는 쭈뼛거리며 거실 한 구석에 짐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의 입가에는 침까지 살짝 흘리고 있었죠. 그 아이가 바로 이 거대한 저택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3년 전 부모를 잃고 치매 증세가 생겼다는 서도윤 도련님이었습니다. 명색이 재벌가 도련님이라는데 입고 있는 옷은 며칠을 안 빨았는지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거든요. 정희 씨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재활 중인 자신의 딸 생각이 겹쳐져서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 녀석이 또 실수했네. 2층 계단에서 매끈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혀를 차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도윤의 어머니와 재혼한 뒤 회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은 서재곤 CFO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부사들을 향한 걱정은 커녕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멸시만이 가득 차 있었죠. 정혜 씨가 도윤을 씻겨주려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멍하니 정희 씨의 손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낡고 바랜 병원 환자 아이디 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차고 있던 것을 정희 씨가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었죠. 밴드에는 딸의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초점이 잡히는 것 같았지만 정희 씨는 그저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도윤의 방을 정리하던 정희 씨의 눈의 구석에 놓인 낡은 MP3 플레이어 하나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만큼은 정성스럽게 천으로 쌓여 있었죠. 정희 씨는 그게 뭔지 모른 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MP3가 나중에 악마를 무너뜨릴 결정적 무기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새벽 2시 정혜 씨가 잠 못 이루고 복도를 서성이는데
도윤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본 정희 씨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낮에 멍하니 침만 흘리던 그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형형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도윤 도련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정혜 씨가 이 저택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갈비찜과 윤기가 자르는 쌀밥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로지 서재곤 한 사람을 위한 밥상이었죠. 정희 씨는 도윤의 밥은 어디 있나 싶어 부엌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재곤이 식탁 밑에 있던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바닥으로 휙 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째그랑.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바닥을 뒹군 건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때가 낀 스테인리스 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다만 찬밥 덩어리와 김치 몇 조각이 마치 음식물 쓰레기처럼 뒤섞여 있었죠. 환자는 바닥에서 먹어야지. 안 그래? 재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의자 등을 기댔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치매가 있다지만 엄연히 이 집안의 주인인 도윤에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도윤이 그릇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쪼그려 앉는 게 아니겠어요? 도윤은 찌그러진 그릇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집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듯 급하게 입안으로 넣으면서 말이죠. 쩝쩝, 우걱우걱.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는 도윤이 밥을 씹어 삼키는 거친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고는 와인잔을 흔들며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죠. 진작 저렇게 키웠어야 했는데 말이야.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 했어. 정희 씨는 가슴 명치 끝에 뜨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의 딸 생각이 겹쳐져서였을까요? 아니면 부모 잃고 짐승 취급을 당하는 저 어린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였을까요? 정희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 씨는 부엌 구석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세상에 귀한 도윤에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아니 어린아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곳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악마가 살고 있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죠.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재곤이 주머니에서 투명한 약봉지를 꺼내더니 도윤의 입가에 가져다 대는 게 아니겠어요? 자, 우리 도윤이. 이거 먹어야 머리가 좋아지지. 삼촌이 비싼 돈 주고 구해온 약이야. 말이 좋아 약이지. 그건 냄새부터가 역한 화학약품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도윤은 먹기 싫은 듯 고개를 돌리며 버둥거렸지만 재고는 억지로 도윤의 턱을 잡아채고 그 검은 알약을 입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꿀꺽 삼키는 걸 확인할 때까지 도윤의 목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죠. 정희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옳지, 잘 먹네. 그래야 빨리 나와서 삼촌 도와주지. 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서며 거실벽에 걸린 전 회장 부부의 거대한 초상화를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사진을 향해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죠. 형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회사는 원래 독하고 강한 놈이 갖는 거야. 그날 밤 정희 씨는 도윤의 방에 들어가 아이를 씻겨주었습니다. 거친 수건이 닿을 때마다 아이의 여린 살결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희 씨는 문득 34살이 된 지금은 재활 중인 자신의 딸이 어렸을 적이 떠올랐습니다. 내 새끼도 어릴 땐 이렇게 예뻤는데
부모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도윤이 마치 내 자식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정희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겁이 났던 거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딸이 재활센터에서 좋아하던 무설탕 민트 한 개였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딸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아껴뒀던 정희 씨의 유일한 간식이었죠. 도윤아, 아까 많이 놀랐지? 입 벌려봐. 정희 씨는 도윤의 입에 조심스레 민트를 넣어 주었습니다. 시원한 박하향이 방 안의 습한 공기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거 먹고 울지 마. 인생이 참 쓰지. 그래도 이거 녹여 먹다 보면 끝맛은 달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물거리고 있던 도윤의 턱이 순간 딱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초점 없이 풀려있던 도윤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정희 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알 수 없는 슬픔과 총기가 서려 있는 어른의 눈빛이었죠. 정희 씨가 깜짝 놀라 숨을 멈춘 순간 도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해실해실 웃으며 민트를 우물거렸습니다. 헤헤 맛있다. 정희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금 내가 본 건 뭐였을까?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정희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민트 하나가 이 지옥 같은 운명을 뒤집을 거대한 반전의 열쇠가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 밤 정희 씨가 잠 못 이루고 복도를 서성일 때 진실이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옥 같은 입주 사흘째가 저물고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였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식모방의 낡은 침대에 누운 정희 씨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주무르며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관절염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까 저녁에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던 도윤의 그 처참한 뒷모습이 눈만 감으면 천장에 어른거려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밤새 춥지는 않을까? 또 악몽을 꾸진 않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결국 정희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담요라도 제대로 덮어주고 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정희 씨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 끝에 있는 도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 복도는 낮보다 밤에 더 냉기가 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도윤의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침대 위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불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새아빠가 무서워서 밤중에 집을 나가버린 건 아닐까? 당황한 정희 씨가 방 안을 두리번거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방 구석진 곳에서 파르스름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컴퓨터 모니터 불빛이었죠. 어둠 속에서 작은 등 하나가 그 불빛 앞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낮에 멍하니 허공을 보며 침을 흘리던 그 모자란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타닥, 타닥, 타닥. 경쾌하고 빠른 키보드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홀린 듯이 도윤의 등 뒤로 한 발짝 다가갔죠. 정희 씨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란 말입니까?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사 내부 문서 같았고 다른 하나는 집안 일부를 비추는 모니터링 화면들이었습니다. 거실, 복도 같은 공용 공간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스마트홈 통합 패널에서 기본으로 보이는 화면들이었죠. 소름이 머리끝까지 쭉 솟아올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깊은 밤에 혼자서 집안을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들린 듯 움직이던 도윤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걸까요?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돌아갔습니다. 정희 씨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도윤의 얼굴.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정희 씨는 자신이 알던 그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풀려있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정희 씨를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처럼 네 발로 기어가지도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성큼 어른처럼 침착한 걸음으로 정희 씨의 코앞까지 다가왔죠. 정희 씨가 뒷걸음질 치려 하자 도윤이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쉿! 그러고는 정희 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꽉 잡는 게 아니겠어요? 도윤의 손은 빗물처럼 차가울 줄 알았는데 난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에 정희 씨의 얼어붙은 마음이 일순간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도윤은 정희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치매 아니에요. 그것은 12살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칼을 갈아온 처절한 승부사의 고백이었죠. 살려고 아픈 척 연기하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정희 씨의 손목에 걸린 낡은 병원 아이디 밴드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죠? 밴드에 희미하게 새겨진 딸의 이름을 본 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없어요. 도윤이 쥐고 있던 손을 살짝 풀더니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희 씨가 아까 저녁에 건넸던 무설탕 민트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입에 넣어준 게 이거였어요. 무설탕 민트. 도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사고 나기 전날 밤. 엄마가 도윤아, 인생은 쓴맛도 있지만 끝맛은 달 거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주셨죠.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똑같은 말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민트로. 도윤이 정희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할머니는 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희 씨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자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저 악마를 잡아요. 3년 전 부모님의 추락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12살 아이가 본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살아남으려고 아픈 척한 거예요. 새벽 2시, 도윤의 방. 창밖의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도윤은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인 공책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표지는 꼬질꼬질하게 때가 타 있었지만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9살 때였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년간 혼자 삼켜온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아빠가 자선 행사에 가셨어요. 저는 집에서 숙제하다가 목이 말라서 1층으로 내려갔죠.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고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살짝 문을 열고 봤죠. 정희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재곤 아저씨가 엄마 아빠 차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뭔가 공구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수상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도윤이 공책에서 흐릿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 밑에 누운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시간 뒤에 경찰이 왔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 아빠가 탄 차가 산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추락했대요.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정희 씨는 도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재곤 아저씨가 뭘 한 건지. 그런데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9살 꼬마 말을. 오히려 재곤 아저씨가 절 정신과에 데려갔죠. 충격으로 망상이 생긴 거라고 하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진실을 안다는 걸 들키면 저도 죽는다는 걸. 도윤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기억을 잃은 증세가 있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화면에는 재곤의 일정, 회사 계좌 이체 내역 일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요. 그런데 재곤 아저씨가 1년 전부터 제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면서요. 도윤이 공책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약의 색깔, 냄새, 먹은 후의 증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삼켰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진짜로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정혜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안 삼키기 시작했어요.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고 대신 연기를 더 열심히 했죠. 약 먹으니까 더 멍해진 것처럼. 도윤이 정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2주 후면 주주총회예요. 재곤 아저씨가 정식으로 회장이 되는 날이죠. 도윤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 앞에서.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하고 재곤 아저씨 눈을 속여야 하니까. 도윤이 정혜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복수해요. 하지만 말로 하면 들켜요. 이 집은 어디든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도윤이 정희 씨의 손목에 걸린 병원 아이디 밴드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신호를 만들어요. 밴드를 안쪽으로 말아주면 위험. 재곤 아저씨가 근처에 있거나 도청 의심될 때 밴드를 펴서 손목에 걸면 안전. 작전 실행 가능.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밴드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호를 보낼게요. 도윤이 서랍에서 낡은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유품이에요. 근데 사실 녹음 기능도 돼요. 도윤이 MP3을 켰다 껐다 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걸 만지작거리면 녹음 중이라는 뜻이에요. 증거 확보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만 아는 암호 문장을 만들어요. 말로 못할 때 쓸 수 있게요. 끝맛은 달다. 이 문장을 들으면 무조건 연기 모드로 돌입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요. 정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지키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딸. 도윤이 정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할머니 딸 치료비 끊기지 않게 할게요. 약속해요. 그러니까. 정희 씨는 도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나는 내 딸 병원비 벌려고 여기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불쌍한 우리 도윤이 지키라고 나 같은 늙은이를 여기로 보냈나 보다.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제 편 되어 주실 거죠? 그럼 이 할미가 목숨 걸고 도윤이 지켜줄게.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을 때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이 MP3에 녹음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술에 취한 재곤의 목소리 일부가 들려왔습니다. 형, 미안. 브레이. 건드. 크크. 도윤이. 보내줄게. 소리가 중간중간 끊기고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1년 전 재곤 아저씨가 술 먹고 혼잣말하는 걸 녹음했는데 너무 멀리서 녹음해서 잡음이 심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정에서 변조됐다고 하면 끝이에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약 성분 분석, 횡령 증거, 그리고 완벽한 자백 녹음. 도윤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주총까지 열나흘. 첫 주 안에 약 성분이랑 장부 확보 못하면 저 시설로 보내질 거예요. 정혜 씨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딸 재활비도. 정혜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 미납 시 다음 달부터 치료 중단.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돼요. 주총 끝나면 제가 전부 해결할게요. 도윤이 정혜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열나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에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차고 사진 3년 전. 불완전한 녹음 파일 보완 필요. 약 투약 목격. 약 성분 분석 진행 중. 횡령 장부 미확보. 완벽한 자백 녹음 미확보. 목표 D-14. 열나흘 안에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 전에 들키면.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밖에서는 천둥이 쳤습니다. 과연 늙은 간병인과 12살 아이는 열나흘 안에 악마의 모든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곤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 바닥에 먼지한 토를 꼬투리 잡아 정혜 씨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야, 늙은이 눈이 멀었어? 이게 안 보여? 그는 정혜 씨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데도 분이 안 풀리는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정혜 씨의 뺨을 내려칠 기세였죠. 정혜 씨가 질끈 눈을 감으며 몸을 움츠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석 소파에서 도윤이 손목의 밴드를 살짝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펴서 손목에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안전 신호. 정혜 씨는 그 신호를 보는 순간 심호흡을 하고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이고. 정혜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심장이. 과장된 연기였지만 정희 씨의 진심 어린 표정에 재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구석에서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자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으악. 무서워. 할머니 죽어. 도윤은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온몸을 비틀며 소파를 걷어찼습니다. 재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할머니가 쓰러지고 한쪽에서는 조카가 발작을 일으키니 말이죠. 에이, 재수 없어. 재곤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이런 거나 처리하고 있을 시간 없어. 알아서 해.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자 도윤과 정희 씨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정희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세상에 내 연기가 이렇게 좋았나? 도윤이 씩 웃었습니다. 할머니, 완벽했어요. 신호체계도 잘 작동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소리 없는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도윤이 정혜 씨를 재곤의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재곤 아저씨가 출근하면 정확히 4시간 동안 집에 안 와요.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해요. 서재 책장 뒤편 숨겨진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빠가 절대 잊지 말라고 했던 날짜예요. 재곤 아저씨는 그걸 몰랐겠죠. 엄마가 재혼한 날짜만 중요하게 생각했을 테니까. 딸깍.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와 함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약물 투여 스케줄 성분명 예상 효과. 정혜 씨가 수첩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보세요. 6개월 지속 투여 시 인지 기능 30% 저하, 1년. 지속 시 비가역적 뇌손상 가능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모든 페이지.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다음은 실물 증거예요. 도윤이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실 수납장 뒤편에 작은 약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곤 아저씨가 저한테 먹이는 약이에요. 여분을 여기 숨겨뒀더라고요. 도윤이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성분 분석 맡겨야 해요. 그런데 정혜 씨가 말을 받았습니다. 내가 딸 병원 다니면서 아는 분이 있어. 의료기기 연구소에서 일하시는데 그분한테 부탁하면 익명으로 검사해 줄 수 있을 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 내일 병원 간다고 하고 이거 맡겨주세요. 증거를 모으던 중 도윤이 금고 안쪽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회사 비자금 장부예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곤 아저씨가 지난 3년간 빼돌린 돈이 32억? 정혜 씨가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사진 찍어. 찰칵, 찰칵. 하나하나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빅. 현관 보안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곤 아저씨가 돌아왔어요. 정혜 씨가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금고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겁니다. 할머니, 빨리. 현관문 열리는 소리. 내가 뭘 깜빡했지. 재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정혜 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안쪽으로 말아쥐는 신용을 했습니다. 위험 신호. 두 사람은 동시에 바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재곤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윤이 바닥에 앉아 크레파스로 낙서를 하고 있었고 정혜 씨는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뭐해? 재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해맑게 웃으며 자신의 낙서를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그림 그려요. 예쁘죠? 엉망진창인 낙서였습니다. 재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즉, 바보 같으니. 정혜 씨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심심해하셔서 제가 크레파스를 드렸어요. 방에만 계시면 답답하실까 봐요. 재곤이 서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금고는 완벽히 닫혀 있었습니다. 뭘 깜빡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네. 재곤은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집어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재곤의 차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두 사람은 동시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휴, 거의 들킬 뻔했어요. 도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혜 씨도 등에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신호체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신호 완벽하게 숙지해야 해요.
실수하면 진짜 죽어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투약 스케줄 수첩 사진, 약물 샘플 성분 분석 의뢰 예정, 횡령 장부 사진, 완벽한 자백 녹음, D-13. 증거는 착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결정타가 될 완벽한 자백 녹음을 얻기 전에 재곤이 절대 부인하지 못할 물적 증거들을 더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는 적일까요? 아군일까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곤이 정희 씨를 부르더니 낯선 젊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야간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어. 혹시 모를 도둑이나 침입자 때문에 말이야. 30 전후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계약직으로 들어온 박윤서입니다. 윤서의 눈빛은 예리했고 몸가짐은 군인처럼 반듯했습니다. 정혜 씨와 도윤은 서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건 분명 감시 강화였습니다. 재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날 밤 도윤이 정혜 씨의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조심해야 해요. 저 경비 수상해요. 재곤 아저씨가 우리 감시하라고 심어놓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서는 집안 곳곳을 순찰하며 두 사람의 동선을 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정희 씨가 약 샘플을 연구소에 맡기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가방에서 약병이 툭 하고 떨어지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윤서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정혜 씨가 재빨리 약병을 숨기려 했지만 윤서가 이미 다 봤습니다. 윤서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혜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재곤에게 보고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런데 윤서가 한 행동은 정희 씨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윤서가 허리를 숙여 약병을 주워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정희 씨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지? 이틀 후 윤서가 정희 씨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희 씨는 긴장했지만 윤서를 따라 후원 구석으로 갔습니다. 윤서가 주위를 살핀 후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도윤 도련님, 뭔가 하고 계시죠? 정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윤서가 손을 들어 정혜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요, 제가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윤서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전 제 누나가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격리팀이었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가 회사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요. 누나는 그걸 당시 CFO였던 서재곤에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윤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누나가 계단에서 실족사했어요. CCTV는 마침 고장났고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냈죠. 정혜 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누나는 절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입한 겁니다. 증거를 찾으려고요. 윤서가 정혜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도윤 도련님도 서재곤을 조사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그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윤서 씨, 도윤이 윤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윤서가 무릎을 꿇고 도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도련님, 저는 5년간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제 누나의 원수를 갚을 날을요.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함께해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윤서가 합류하면서 작전은 더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비니까 밤에 스마트홈 시스템 접근할 수 있어요. 재곤의 동선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고요. 윤서가 가져온 정보는 놀라웠습니다. 재곤이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해요. 내용은 못 들었지만 아마 공범이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다음 목요일에 그 통화를 녹음해요. MP3로. 이번엔 명확하게요. 며칠 후 정희 씨에게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기기 연구소 지인이 약 성분 분석 결과를 보내온 겁니다. 정희 씨, 이거 큰일 났어요.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약 치매 치료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극물이에요. 장기 복용하면 비가역적 인지 손상이 와요. 정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자료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조심하세요. 도윤이 분석 결과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실물 증거까지 확보했어요. 세 사람은 밤늦게 모여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투약 스케줄 수첩 사진, 약물 성분 분석 결과 연구소 공문, 횡령 장부 사진, 불완전한 녹음 파일 보안 필요, 차 사고 현장 사진 3년 전, D-7.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결정타가 필요해요. 완벽한 자백 녹음이요. 드디어 목요일 밤이 왔습니다. 윤서가 스마트홈 통합 패널을 조작해 서재 쪽 모니터링을 30분간 녹화 재생 모드로 돌렸습니다. 도윤은 MP3을 들고 서재 환풍구 근처에 숨었습니다. 밤 11시 정각, 재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나야.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주총만 끝나면 도윤이 그 녀석 시설로 보낼 거야.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재곤의 대답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형 죽인 거? 그건 절대 안 들통나. 사고차 이미 폐차했고 브레이크선 만진 흔적도 없어. 도윤의 손이 떨렸지만 MP3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도윤이가 뭘 알겠어. 약 먹여서 이미 머리 반쯤 나갔는데.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잡음도 없고 목소리도 선명했습니다. 녹음 완료.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투약 스케줄 수첩 사진, 약물 성분 분석 결과 연구소 공문, 횡령 장부 사진, 완벽한 자백 녹음, 차 사고 현장 사진 3년 전, D-6. 증거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주주총회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곤이 폭탄 선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과연 그 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주총회를 딱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재곤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일 새벽 도윤이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낸다. 정혜 씨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전무님, 그건 안 됩니다. 도련님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시설은 너무. 재곤은 정혜 씨를 거칠게 발로 걷어찼습니다. 닥쳐. 그리고 너도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쿵. 정혜 씨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재곤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총 끝나면 내가 정식 회장이야. 그럼 저 멍청한 조카 따위 평생 시설에 처박아 놔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재고는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겠다며 끔찍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인부들을 시켜 도윤의 방문을 밖에서 쇠사슬로 칭칭 감고 주먹만 한 자물쇠까지 채워버린 겁니다. 오늘 밤은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 얌전히 있다가 병원이나 가라. 정희 씨는 도윤을 혼자 둘 수 없다며 울부짖다가 결국 도윤방에 함께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철커덕.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 갇힌 정희 씨는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이 할미가 너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정희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치료비 미납으로 내일부터 재활치료 중단합니다. 딸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정희 씨의 심장을 쪼는 것만 같았죠. 어느덧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4시간 뒤면 사설 앰뷸런스가 들이닥칠 절체절명의 시간이었죠. 정희 씨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데 침대에 앉아있던 도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도윤은 검지를 입에 대며 정희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울지 말고 일어나세요. 우린 절대 안 죽어요. 도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 한구석에 있는 육중한 원목 옷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옷장 밑에 있는 작은 레버를 조작하기 시작했죠. 끽, 쿵.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인 남자 셋이 붙어도 꼼짝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옷장이 레버 하나에 부드럽게 옆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겠어요? 옷장이 치워진 벽면에는 성인 한 명이 겨우 기어서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낡은 환기구 덮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게 뭐니? 여기가 밖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도윤이 재빨리 덮개의 나사를 풀어냈습니다. 환기구 안에서는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3년 전부터 조금씩 작업했어요. 재곤 아저씨가 언젠가 저를 가둘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좁은 통로 안에는 도윤이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노트북 그리고 강재곤의 범죄 증거가 담긴 가방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죠. 이 통로는 지하 보일러실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거길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희 씨의 무릎이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로 이 좁고 긴 통로를 기어서 갈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으니까요. 할머니, 무릎 많이 아프시죠? 도윤도 정희 씨의 다리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둘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죠. 정희 씨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이 할미는 괜찮아. 기어서라도 갈 수 있어. 정희 씨는 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무릎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가야만 했으니까요. 도윤이 먼저 작은 몸을 환기구 안으로 밀어넣으며 앞장섰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할머니는 제 발만 보고 따라오세요. 좁은 환기구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기어가는데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에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희 씨가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앞서가던 도윤이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도윤은 자신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이거 깔고 가세요.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요. 그 고사리 같은 손길의 의지에 정희 씨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을 뒤덮었지만 지금 그게 대수겠습니까? 환기구를 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정희 씨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와 바지를 붉게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 가자. 하지만 정희 씨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환기구 끝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할머니,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가 보일러실 쪽에서 환기구 입구를 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스마트홈 패널로 상황 봤어요. 빨리 나오세요. 윤서가 안으로 손을 뻗어 정희 씨를 끌어냈습니다. 겨우겨우 환기구를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와 도윤의 몸은 그야말로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죠. 옷은 시커먼 먼지와 거미줄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정희 씨의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와 치마를 붉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재빨리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정희 씨의 무릎을 감싸주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안 돼. 병원 갈 시간 없어. 도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전 9시면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주주총회가 시작돼요. 지금 새벽 5시, 4시간 남았어요. 윤서가 가방을 열어 증거물들을 확인했습니다. USB 메모리, 약 샘플, MP3 녹음기, 사진 자료 다 있네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어요. 정희 씨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가자, 도윤아. 저 악마 앞에서 모든 걸 끝내러. 윤서가 준비해 둔 차에 세 사람이 탔습니다. 차는 아침 출근길을 뚫고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태양그룹 본사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초대장도 없고 행색도 남루한 그들이 어떻게 수백 명의 경비를 뚫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도윤과 정희 씨는 주주총회장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태양그룹 본사 로비는 주주총회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비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정희 씨는 구석에 마련된 휠체어를 발견하고 다리가 풀린 도윤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도윤아, 내가 걸어 들어가면 들통날 거야. 치매 환자인 척 끝까지 연기해야 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초점 없는 눈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저 삼엄한 경비를 뚫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였죠. 초대장도 없는, 그것도 행색이 남루한 노인과 어린아이가 정문을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회전문 근처에 어슬렁거리자마자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 당장 나가. 보안 요원은 정희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는 정희 씨는 바닥에 나뒹굴 뻔했죠. 도윤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에요.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정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대성통곡을 하며 시장바닥 아줌마처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네. 너희들이 감히 누굴 밀쳐? 내가 이 집안 간병인이야, 간병인. 갑작스러운 고성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해서 웅성거리는 사이 정희 씨는 빈 도시락 가방을 허공에 휘두르며 악을 썼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아침도 못 드시고 나오셔서 내가 이 늙은 몸 이끌고 도시락 싸들고 왔다.
근데 문전박대라니 회장님이 알면 너희들 다 목 날아간다. 정희 씨의 기가 막힌 메소드 연기에 보안 요원들은 쩔쩔매며 우왕좌왕하는 틈이 생겼죠. 아니, 할머니, 이러지 마시고 저쪽으로 좀. 보안 요원 셋이 정희 씨에게 매달려 진땀을 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 바퀴를 굴려 요원들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바닥에 드러누운 정희 씨에게 쏠린 틈을 타 직원 전용 쪽문으로 향하는 사각지대를 파고든 겁니다. 도윤은 미리 파악해둔 직원 통로를 통해 주주총회장이 있는 3층 대강당 뒷문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도윤은 숨을 죽이고 굳게 닫힌 대강당 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안에서는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태양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죠. 이제 곧 저 문을 열고 들어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재곤의 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대강당 안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재곤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젯밤 도윤을 방에 가두고 쇠사슬까지 채웠으니 내 앞길을 막을 장애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재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죠.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갑작스럽게 떠나신 형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거짓말이었죠. 형을 죽인 살인자가 형의 유지를 운운하다니. 형님이 목숨 바쳐 일궈내신 우리 태양그룹을 제가 반드시.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곤이 준비한 감동적인 연설이 절정으로 치달으려는 찰나 대강당의 거대한 뒷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의 고개가 동시에 뒤쪽으로 돌아갔죠. 단상 위에 있던 재곤의 미간도 찌푸려졌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신성한 취임식에.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의 형상을 확인한 순간 재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는 휠체어 위의 작은 아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니 갇혀 있어야 할 그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잠깐, 그 취임식 당장 멈추십시오. 대강당의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쟁쟁한 목소리에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출입구로 쏠렸습니다. 정혜 씨가 뒤늦게 도착해 도윤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정혜 씨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재곤이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애랑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달려들려는 찰나 장내를 술렁이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치매 환자인 줄 알았던 도윤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비틀거림조차 없는 아주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으악! 장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성큼성큼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기세에 눌려보한 요원들은 감히 손도 대지 못하고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죠. 도윤은 멍하니 서 있는 재곤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좌중을 휘어잡는 선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작은아버지, 삼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12살 치매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태양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내뱉는 심판의 선언이었으니까요. 도윤아, 내가 어떻게. 재곤이 사색이 되어 입을 뻐끔거리는 사이 도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팜! 재곤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뜬 것은 재곤이 직접 작성한 투약 스케줄 수첩 사진이었습니다. 약물 투여 일정, 6개월 지속 투여 시 인지 기능 30% 저하, 1년 지속 시 비가역적 뇌손상 가능성, 빼곡한 글씨와 함께 재곤이 저지른 조직적 독살 계획이 적나라하게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주주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죠. 세상에 조카를 독살하려 했다고?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자 이번에는 연구소 공문과 약물 성분 분석 결과지가 떴습니다. 지난 3년간 작은아버지가 제게 영양제라며 먹였던 약입니다. 도윤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기기 연구원 감정 결과 이 약은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극물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장기 복용 시 비가역적 인지 손상 판정이 떠 있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재곤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다음 화면에는 회사 비자금 장부가 떴습니다. 지난 3년간 서재곤 CFO가 빼돌린 회사 자금 총 32억 원입니다. 날짜별, 계좌별로 정리된 횡령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니야. 다 조작이야. 재곤은 피대를 세우며 발악했습니다. 저 미친놈이 꾸민 짓이라고. 도윤은 비안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술에 취한 재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형, 미안해. 브레이크 좀 건드렸다고 그렇게 한 방에 갈 줄 몰랐지. 크크. 도윤이도 곧 형 곁으로 보내줄게. 그럼 이 회사는 다 내 거야. 빼도 박도 못할 살인 자백이었습니다. 장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 재곤을 옹호하던 임원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궁지에 몰린 재곤은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댔습니다. 이거 다 가짜야. 목소리 합성이라고. 나나 태양그룹 회장이야.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짜라고요? 도윤이 한 발짝 다가가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럼 원본 녹취 파일도 가짜인가요? 녹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재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곤에게는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횡령 사건 때 녹취 한 방에 인생이 날아갈 뻔했던 공포였죠. 도윤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원본 녹취 파일. 법정 제출용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녹취? 안 돼. 재곤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녹음 지우라고. 극도의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재곤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누런 오줌이 흥건하게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재곤이 대중 앞에서 오줌을 지리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는 덜덜 떨며 바닥을 기다가 정희 씨의 발밑에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어제까지만 해도 밥벌러지라 부르며 무시하던 늙은 간병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그야말로 완벽하고 처절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서재곤 씨,
당신을 살인 및 살인미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쳐 오줌 범벅이 된 재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이거 난 회장이야. 회장이라고. 그가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정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는 먼지투성이가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도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죠. 도윤도 처음으로 아이답게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3년간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도 직원 통로 쪽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나 드디어 복수했어요. 그날의 주주총회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통쾌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살인과 횡령 혐의가 드러난 재곤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재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도윤은 명실상부한 태양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유일한 후계자로 등극했죠. 그리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계절이 40번이나 바뀌는 동안 두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앞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달려와 정중하게 뒷문을 열자 우아한 비취색 한복을 차려입은 백발의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다름 아닌 10년 전 먼지투성이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간병인 한정희 여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밥벌러지라 불리던 그때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죠. 로비에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양복 입은 임원들이 정희 씨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차게 외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연회장 안에서 훤칠한 키의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잘 재단된 수트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그는 어엿한 22살 청년이 된 서도윤 회장이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던 그 비참한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도윤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정희 씨에게 달려와 그녀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 호칭은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 더 깊은 정으로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도윤 회장이 사제를 출연해 설립한 태양복지재단의 설립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도윤 회장은 정희 씨를 가장 높은 상석인 헤드 테이블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도윤 회장의 손짓에 화려한 조명이 정희 씨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정희 씨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는 게 아니겠어요? 도윤 회장은 품 안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재단 이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으로 만든 옥새가 반짝이고 있었죠. 이 재단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도윤 회장은 정희 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 그 옥새를 쥐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옥 같던 그 집에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 나의 어머니 한정희 여사님이십니다. 그것은 10년 전 할머니 딸 치료비 끊기지 않게 만들겠다던 어린 소년의 약속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보상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옥새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도윤아.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거냐? 정희 씨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할 때였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누군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희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바로 10년 전만 해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정희 씨의 딸, 민지 씨였습니다. 도윤 회장이 지난 10년간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고 재활치료비를 전액 지원한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에 성공한 것이었죠. 비록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정희 씨는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전 죽지 못해 살았던 그 모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도윤 회장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하얀 무설탕 민트였어요. 10년 전 정희 씨가 처음 도윤에게 건넸던 바로 그 민트였습니다. 도윤 회장은 울고 있는 정희 씨의 입에 민트를 넣어주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끝맛은 달다. 그들만의 암호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달죠? 홀 안가득 퍼지는 시원한 박하향과 함께 정희 씨도 눈물 젖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달아. 정말 달아. 그것은 단순한 사탕 맛이 아니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인생의 참된 단맛이었을 겁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할머니와 도련님. 이제 그들은 태양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서로의 곁을 지키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연회장 방,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윤 회장과 정희 이사장, 그리고 민지 씨.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때 용기 내서 도윤이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민지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윤이를 도운 게 아니라 도윤이가 나를 살린 거야. 우리 서로를 살린 거지. 도윤이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구원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고단함 끝에 박하사탕 같은 달콤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리 쓴 인생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단맛이 찾아옵니다.